파스텔은 아르부아 마을의 비극. 1831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랑스 동부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 아르부아에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초점을 잃은 채 벌겋게 충혈된 눈, 날카롭고 누런 이빨, 고추선털, 미친 개였습니다. 미친 개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친 개다, 미친 개! 어서 집으로 들어가! 엄마, 어떡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집 안으로 피했습니다. 곧 마을 어른들이 몽둥이며 곡괭이 딸을 들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제야 미친 개는 뒤를 힐끗거리며 슬금슬금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농부 9사람이 미친 개에 물린 뒤였습니다. 어서 대장간으로 옮겨! 개한테 물린 농부들은 곧 대장간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장장이가 벌겋게 달군 부젓가락으로 농부들의 상처를 찢었습니다. 으아! 대장간 안은 농부들의 비명소리와 살타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고통을 못 이겨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까무러치는 게 뭐야? 기절하는 거.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루이는 마을 사람들이 대장간 앞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루이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대장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루이는 너무도 끔찍한 장면에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미친 개한테 물린 사람들 가운데는 루이네 이웃집에 사는 니콜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니콜 아저씨는 몹시 고통스러운 얼굴로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옆에 서 있는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미친 개한테 물렸단다. 그냥 두면 광견병에 걸려 죽고 말아. 그래서 상처를 저렇게 지지는 거란다. 하지만 저렇게 해도 살아남는 사람은 몇 안 돼. 그 말을 듣고 루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럼 니콜 아저씨도? 니콜 아저씨는 루이에게 종종 감자를 구워주곤 하던 마음씨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그런 니콜 아저씨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루이는 몹시 슬펐습니다. 보름쯤 지난 뒤 개에 몰린 농부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마침내는 니콜 아저씨도 죽고 말았습니다. 미친 개한테 물린 농부들은 몸을 덜덜 떨면서 물만 보면 무서워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루이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왜 사람은 병에 걸려 죽어야 하는 걸까? 도대체 미친 개한테는 무슨 독이 있는 걸까? 루이는 평생 동안 이때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미친 개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가슴 아파한 이 소년이 바로 뒷날 광견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예방법과 치료법을 밝혀낸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그 파스텔 우유 있잖아. 그치. 집중력이 뛰어난 소년. 그 우유 해가지고 파스테르가 후두 그거에 한번 걸리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잖아. 후두요. 천연두. 천연두. 집중력이 뛰어난 소년. 루이 파스테르는 내가 아까 천연두 대신 뭐라고 했어? 후두염. 맞다. 1822년 12월 27일 프랑스 동부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 돌에서 가죽 가공업자인 장 조제프 파스테르의 4남매 가운데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루이가 5살 되던 해 루이네 집은 돌에서 멀지 않은 아르부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르부아는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으로 작은 강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산과 강으로 쏘다니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9살 되던 해 루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루이는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관찰력과 집중력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매우 잘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 루이는 몇 시간이고 유심히 관찰을 한 뒤에야 그렸습니다. 하얀 모자를 쓴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는 아버지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루이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루이의 그림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놀라운 솜씨야. 루이는 화가가 되면 성공할 거야. 하지만 루이는 화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보다도 루이는 질병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니콜 아저씨가 미친 개한테 물려 죽은 일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835년 13살이 된 루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부아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르부아 중학교의 교장인 로마네 선생님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네 선생님은 학생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관찰한 뒤 저마다 지닌 장점을 살려가며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로마네 선생님이 루이네 교실 옆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교실 안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로마네 선생님이 교실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씩씩거리는 두 아이를 둘러싸고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프랑스와 한 대 먹여! 어이 조르주 어서 때려 눕혀! 로마네 선생님은 얼른 교실로 들어가 싸움을 뜯어 말렸습니다. 당장 그만두거라! 친구들끼리 싸우면 못 써! 그런데 이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루이였습니다. 로마네 선생님은 루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루이는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른 채 책 읽기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로마네 선생님은 루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루이는 집중력이 뛰어나 학문을 하면 성공하겠어. 이튿날 로마네 선생님은 루이를 불렀습니다. 루이, 내가 보기에 너는 학자가 되는 것이 좋을 듯하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파리 고등사범대학에 들어가도록 해라. 네? 제가요? 루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리 고등사범대학은 소르본 대학교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훌륭한 학자들을 많이 길러낸 대학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들어가기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내 실력으로 과연 파리 고등사범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루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는 거야. 루이는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839년 뛰어난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루이는 아르부아에서 40km쯤 떨어진 부장송의 왕립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파리 고등사범대학에 입학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실험실 벌레 1843년 봄 루이 파스테르는 파리 고등사범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파리로 갔습니다. 파스테르는 가을에 있을 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 소르본 대학교에 나가 강의를 듣곤 했습니다. 그 무렵 소르본 대학교에서는 이름난 화학자인 디마 교수가 화학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디마 교수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마 교수가 강의를 할 때면 넓은 강의실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파스테르는 디마 교수의 강의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나도 대학에 들어가면 꼭 화학을 공부할 테다. 파스테르는 강의를 들으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해 10월 파스테르는 파리 고등사범대학 입학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파스테르는 주저없이 화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파스테르는 디마 교수를 비롯한 훌륭한 교수들의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파스테르는 공부한 것은 반드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실험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인 샤피가 실험실로 파스테르를 찾아왔습니다. 이봐, 좀 쉬어가며 하지 그러나? 안 돼, 이 실험을 마저 해야 돼. 실험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샤피는 파스텔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파스테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반드시 오늘 실험을 해봐야 해. 정말 못 말리겠군. 그렇게 실험이 좋은가? 그럼 난 실험할 때가 제일 즐겁다네. 그러자 샤피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처럼 늘 실험실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파스테르에게 친구들은 실험실 벌레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좀 기분 안 좋았겠다. 벌레라 그래서. 실험실 왕자님 이렇게 하지. 그치? 어느덧 3년이 지나 파스테르는 졸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파리고등 사범대학은 3년제로 졸업을 하며 의무적으로 중학교 선생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스테르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인 발라르 교수가 파스테르를 불렀습니다. 발라르 교수는 평소 성실한 파스테르를 무척 아꼈습니다. 파스테르 군, 학교에 남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저도 학교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만... 그렇다면 내 연구실에서 조수로 일하면서 연구를 계속하게. 파스테르는 뜻밖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파스테르는 발라르 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프랑스의 과학계는 이름난 화학자인 비오 교수가 쓴 주석산에 관한 논문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주석산은 오래된 포도주 통 속에 포도주 찌꺼기가 굳어서 생기는 딱딱한 결정체입니다. 결정체란 소금이나 설탕처럼 물질의 육명체나 우리 소금 결정 만들어봤지? 팔면체 등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석산에는 보통 주석산과 파라주석산 두 가지가 있는데 생김새나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빛에 대한 성질은 서로 다릅니다. 주석산 용액에 빛을 비추면 빛이 휩니다. 그런데 파라주석산 용액에서는 빛이 곱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질이 어째서 하나는 빛을 휘게 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야? 주석산 용액에 빛을 이렇게 비추면은 빛이 이렇게 휜대. 근데 그걸 왜 못 이해? 그게 있잖아, 엄마. 어떤 거에 빛을 쏘잖아. 그럼 빛이 비틀어 나가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쏘면 촥 이렇게 곱게 나가. 얘는 주석산, 얘는 파라주석산. 그러니까 같은 주석산인데 하나는 종류가 휘고 종류가 조금 다른데 주석산이잖아. 많은 화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석산의 비밀을 밝혀내고야 말겠어. 파스테르는 주석산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주석산을 관찰하고 또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수수께끼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친구들이 파스테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건 내노라 하는 화학자들도 풀지 못한 문제일세. 이제 그만두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파스테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란 없네. 파스테르는 무려 2년 동안 오로지 주석산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미경으로 파라주석산을 들여다보던 파스테르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두 가지 모양의 결정이 섞여 있잖아. 보통 주석산은 결정의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파라주석산의 결정은 모양이 다른 것들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결정을 이루는 면 가운데 한쪽 면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과 왼쪽으로 치우친 것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에 비추었을 때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 서로 대칭되는 모양을 한 결정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빛이 어느 쪽으로도 휘지 않는 거야. 마침내 주석산의 비밀을 밝혀낸 파스테르는
곧 비오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파라주석산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러자 비오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파스텔을 힐끗 쳐다보더니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게. 파스텔은 비오 교수 앞에서 실험을 해보였습니다. 실험이 끝나자 비오 교수는 감격한 얼굴로 파스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축하하네, 파스텔군. 한평생 과학자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은 처음이네. 이 사실을 당장 과학 아카데미에 알려야겠네. 과학 아카데미는 뛰어난 업적을 이룬 과학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 과학자 파스텔의 이름은 프랑스의 화학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때 파스텔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미생물의 세계로 1849년 봄 파스텔은 프랑스 북부 지방에 있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파스텔은 학장의 딸인 마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이해심이 깊은 아가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져 그해 5월 29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마리는 파스텔의 연구를 정성껏 뒷바라지했습니다. 몇 살 때 결혼했어? 그러니까 몇 살 때냐면 몇 살 때 결혼했냐면 47에서 27세 때 결혼했네. 27세 때. 마리는 파스텔의 연구를 정성껏 뒷바라지했습니다. 1854년 파스텔은 릴 지방에 있는 릴 대학의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릴 지방은 사탕물을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사탕 무즙을 발효시켜 알코올을 만드는 공장이 많았습니다. 발효란 뜸팡이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영양물질에 일으키는 변화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술이나 김치, 요구르트 같은 식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로 뜸팡이처럼 미러운 것이 있는가 하면 음식을 썩게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발효를 이용만 할 줄 알았지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는 몰랐습니다. 과학과 산업은 서로 도와야 한다. 평소 이렇게 생각하던 파스텔은 학생들을 데리고 자주 공장으로 견학을 다녔습니다. 과학을 실제 생활과 관련시켜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스텔은 어느 알코올 공장 주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탕무즙을 통 속에 넣어두면 대개는 발효가 잘 되어 알코올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통 속에 넣어둔 사탕무즙은 쉬어서 못 쓰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그 까닭을 좀 밝혀주십시오. 좋습니다. 한번 해보지요. 파스텔은 선뜻 대답했습니다. 파스텔은 발효가 잘 되는 통과 씌워버리는 통에서 각각 사탕무즙을 떠서 실험실로 가져왔습니다. 파스텔은 먼저 발효가 잘 되는 통에서 또 사탕무즙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노랗고 둥근 뜸팡이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파스텔은 뜸팡이를 끈기 있게 관찰했습니다. 뜸팡이의 몸에서 조그만 쌍눈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쌍눈은 점점 자라 새로운 뜸팡이가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뜸팡이는 살아있는 생물이야. 뜸팡이들이 당분을 먹고 자라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알코올이야. 우리 빵 만들 때 이스트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잖아. 거기서 엄마 설탕 넣는 거 봤지? 그게 이스트가 설탕 그거를 먹어. 그럼 뽀글뽀글 기체가 나오잖아. 빵구로 끼잖아. 그치? 파스텔은 이번에는 발효가 안 되고 쉬어버리는 통에서 떠온 사탕무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뜸팡이 대신 막대기처럼 생긴 검은 미생물들이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파스테르는 곧바로 알코올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쉬어버린 통 속에 들어있는 사탕무즙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많이 신 것일수록 막대기처럼 생긴 검은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건 신맛이 나는 젖산을 만드는 젖산균이야. 이 통 속에는 뜸팡이 대신 젖산균이 살기 때문에 알코올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파세르는 기쁨에 들떠 소리쳤습니다. 파세르는 곧 자기가 알아낸 사실을 알코올이 뭐야? 알코올 그 술 있잖아. 사람들 술 마시지. 응. 읽었는데 이거. 그 알코올. 근데 이거를 알코올. 그러니까 알코올은 그냥 화학 물질 이름이야. 우리가 손톱이가 지우는 거 아세톤 그러지. 응. 아세톤, 그다음 에탄올, 메탄올, 뭐 이런 거 무슨 탄올 이렇게 하는 거야. 알코올 또 알코올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화학 물질을 다. 그걸. 준이 아빠가 안 쓴다는 거 다 나한테 가져다 주네. 언니 진짜 좋아하나 보다. 손이 왜 이렇게 예쁘십니까? 아름다우십니다. 파세르는 기쁨에 들떠 소리쳤습니다. 파세르는 곧 자기가 알아낸 사실을 공장 주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통 속에 있는 사탕무즙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동그란 뜸팡이가 들어있으면 알코올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기처럼 생긴 검은 미생물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통의 사탕무즙은 없애버리세요. 그 뒤로 릴 지방의 알코올 공장에서는 알코올을 만드는 데 실패하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생물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1857년 35살이 된 파스테르는 자신이 다녔던 파리고등 사범대학의 화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파스테르는 학교 안을 이곳저곳 둘러보며 지난 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10여 년 전 나는 디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과학자가 되려는 꿈을 키웠지. 나도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스승이 되어야 할 텐데. 파스테르는 누구보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 이론을 실제 생활과 관련시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파스테르를 무척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파스테르가 강의를 할 때마다 강의실은 많은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파스테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발효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뜸팡이를 비롯한 미생물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미생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진짜 어떻게 생겨나지? 오늘날 사람들은 미생물도 다른 생물들처럼 어버이가 있어야만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만 해도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도 생겨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미생물은 뭐야? 어떻게 생겨났지? 그거를 자연적으로 생긴다 생각했대. 자동으로 그냥 뿅 생긴다. 이런 생각을 자연 발생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파스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 또 생각이네. 미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어버이가 없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생물의 어버이는 어디에 있을까? 파스테르는 곧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파스텔은 나랑 생각이 똑같은데? 그러자 몇몇 학자들이 파스테르를 비웃었습니다. 미생물의 어버이를 찾는다고? 참 엉뚱한 사람도 다 있군. 그러게 말이야. 미생물의 어버이가 어디 있다고 그런 헛수고를 하나. 그러나 파스테르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파스테르는 미생물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끈질기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이 파스테르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음식물은 공기가 통하지 않게 막아두었을 때보다 공기 중에 두었을 때 더 잘 썩는다. 그렇다면 미생물의 어버이는 공기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 1860년 파스테르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조수들과 함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파스테르는 우선 두 가지 모양의 플라스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주둥이가 크고 목이 곧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둥이가 좁고 이렇게 목이 길게 굽은 것이었습니다.
파스텔은 이 두 가지 플라스크에 똑같은 고기 국물을 넣고 끓였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미생물을 미리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플라스크 안에는 어떤 미생물도 남아있지 않네. 하지만 목이 곧은 플라스크에 든 액체는 곧 썩을 것이고 목이 굽은 플라스크에 든 액체는 썩지 않을 걸세. 파스테르는 조수들에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곧은 플라스크에는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들어갈 수 있지만 목이 굽은 플라스크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네. 만약 미생물이 저절로 생겨난다면 목이 굽은 플라스크 안의 액체도 썩을 걸세.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네. 과연 목이 곧은 플라스크 안의 액체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목이 굽은 플라스크 안의 액체는 몇 달이 지나도록 썩지 않았습니다. 파스테르는 실험 결과를 곧 과학 아카데미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파스텔을 비웃던 학자들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실험 결과가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1862년 파스텔은 이 연구 성과로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파스텔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학자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자연 발생설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파스텔은 공개 실험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864년 4월 어느 날 소르본 대학교 강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파스텔의 공개 실험을 지켜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스텔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생물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은 어버이 없이는 결코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의 어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파스텔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스텔은 강당의 불을 모두 끄게 한 뒤 환등기를 켰습니다. 환등기가 뭐야? 환등기 요거 이게 후레쉬 같은 거 있잖아. 한 줄기의 환한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불빛 속으로 공기 중에 떠있는 수많은 먼지들이 보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생물의 어버이는 저 먼지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는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무서운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균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병균을 마시고 있단 말이야?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수건을 꺼내 코와 입을 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금 뒤 파스텔은 다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개의 플라스크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파스텔가 4년 전에 실험한 것들로 목이 굽은 플라스크 안에 있는 고기 국물은 아직도 썩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생물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파스텔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실험해온 것을 고기 국물 먹을 텐데 나라면 그때 파스텔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실험해온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미생물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파스텔가 말을 마치자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파스텔의 연구 덕분에 사람들은 이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병균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해 7월 파스텔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프랑스 포도주 산업의 오랜 골칫거리를 해결했습니다. 프랑스의 포도주는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지만 오래되면 종종 맛이 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뜸팡이 외에 포도주에 들어있는 나쁜 균들이 퍼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나쁜 균들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포도주를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높은 열 때문에 포도주 맛이 형편없이 나빠졌습니다. 파스텔은 섭씨 50도에서 60도 정도로 포도주를 가열하면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쁜 균만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방법을 파스테르식 저온 살균법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우유나 맥주처럼 높은 온도로 끓이면 맛이 변하거나 영양분이 파괴되는 식품을 살균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요 디마 교수. 불행을 딛고 일어서다. 1865년 어느 날 디마 교수가 몹시 어두운 얼굴로 파스텔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뇌병이 번져 노예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네. 아무래도 미생물 때문인 것 같네. 그러니 자네가 연구를 좀 해주게. 그 무렵 프랑스에서는 포도주와 함께 비단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비단을 만들려면 누에를 길러야 합니다. 누에 나방의 애벌레인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 번데기가 될 때면 몸에서 하얀 실을 뽑아 누에고치를 짓습니다. 이 누에고치에서 실을 자아내어 천을 짜는데 이 천이 바로 비단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몸에 검은 점이 생기면서 누에들이 뻣뻣하게 굳어 죽는 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파스텔은 누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에잉? 파스텔레가 누에를 몰랐다고? 그러나 농민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선뜻 승낙을 했습니다. 파스텔은 우선 곤충학자인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는? 파브르를 찾아갔습니다. 파브르 알지? 파브르는 파브르 곤충기라는 책을 써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 그 무렵 우리 하나도 가서 제주도 스토리 이렇게 책 하나 써라. 오. 엄마도 책 쓸 거다. 제주 그림 일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렵 아비뇽시의 박물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브르는 알이 누에가 되었다가 번데기를 거쳐 나방이 되는 누에의 한살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든 누에뿐만 아니라 알과 나방까지 모두 조사를 해야겠군. 이렇게 생각한 파스텔은 누에의 한살이를 끈질기게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파스텔은 누에의 병이 전염병일 뿐만 아니라 나방에서 알을 거쳐 누에로 유전되는 미립자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검은 점처럼 보이는 균이 이 병의 원인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파스텔은 이 사실을 농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파스텔은 누에가 뭔지도 몰라? 몰랐나 봐. 자기 그냥 미생물 곤충 쪽에 관심이 없었겠지 뭐. 파스텔은 이 사실을 파스텔은 곤충에 관심이 많아. 그렇지. 농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병든 나방이 낳은 알은 병든 누에가 됩니다. 나방의 몸에 점이 있으면 그 나방의 알을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스텔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누에들의 몸에 있던 검은 점은 없어졌지만 뻣뻣하게 굳어 죽는 것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농민들이 파스텔을 원망했습니다. 파스텔은 거짓말쟁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괜히 아는 체 하더니 누에 농사만 망쳐놨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파스텔은 온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스텔에게 슬픈 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1865년 6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는 2살배기 어린 딸 카미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었습니다.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12살 난 딸 세실마저 같은 병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슬픔에 파스텔은 그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파스텔마저도 뇌일혈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뇌일혈이란 나쁜 피가 뇌의 핏줄을 막아서 생기는 무서운 병입니다. 파스텔은 왼쪽 몸이 마비되어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스텔은 이를 악물고 병과 싸웠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피나는 노력 끝에 파스텔은 마침내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왼쪽 팔과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파스텔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시 누에병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하여 1869년 파스텔은 마침내 누에병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누에병은 두 가지였습니다. 미립자병과 병든 누에가 먹던 뽕잎을 먹고 전염되는 연화병이었습니다. 파스텔은 곧 이 사실을 농민들에게 알려주고 예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농민들은 누에병 때문에 더 이상 애를 태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불행을 딛고 일어선 파스텔의 끈질긴 연구 덕분에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왜 말을 안 해주지? 그래야지 재밌을 텐데. 뭐를? 그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그건 또 뭔지 예방법 설명을 같은. 해줘야 돼. 아유, 우리 하나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호기심을 끄는 거야. 너가 지금 너무 궁금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그 예방법이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호기심을 땡기는 거야. 아유 말해줬어. 너 좀 아플 텐데. 말 안 해줘 이 책은. 아빠. 그러니까 너가 이거를 더 보려면 파스텔의 이런 연구책을 더 찾아봐야 돼. 이거는 위인전이기 때문에 파스텔의 그 인생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과학책이잖아. 이건 위인전이고, 그치? 과학책 찾아보라 이 말이야. 우리 집에 이 책 있을걸? 파스텔은? 불행을 딛고 일어선 파스텔의 끈질긴 연구 덕분에 다 쓰러져 가던 프랑스의 비단 산업은 되살아났습니다. 와. 파스텔 엄마, 파스텔 아빠. 이거는 광견병에 걸린 개를 잡는 장면을 묘사한 모자이크. 이거는 목이 길게 굽은 플라스크. 과학자의 길. 이제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파스텔을 칭송하는 소리가 자자했습니다. 파스텔은 누에들의 구세주야. 그뿐인가? 포도주 업자들도 은혜를 입었잖아. 어떤 사람들은 파스텔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포도주 살균법과 누에병 예방법에 특허를 내십시오.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파스텔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과학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연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연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파스텔은 또다시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870년 이웃나라 프로이센이 프랑스로 쳐들어왔습니다. 프로이센은 지금의 독일로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해와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싸울 때마다 번번이 프로이센 군에게 패했습니다. 날마다 파리의 거리 곳곳에 프로이센 군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건물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파스텔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어. 내 조국 프랑스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해. 파스텔은 당장이라도 총을 들고 나가 프로이센 군과 맞서 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몸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파스텔은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868년 프로이센의 보은대학에서 명예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스텔은 기쁜 마음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프로이센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그 학위 증서를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871년 1월 파스텔은 명예의학 박사 학위 증서를 보은대학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프로이센을 비난하는 편지도 보냈습니다. 프랑스의 한 과학자가 프로이센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분노하는 뜻에서 이 학위 증서를 돌려보냅니다. 1년 남짓 계속된 이 전쟁은 결국 프랑스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전쟁이 남긴 상처로 온통 쑥밭이 되었습니다. 파스텔의 연구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무렵 파스텔은 이탈리아의 피사 대학으로부터 교수로 와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피사 대학은 유럽에서
가장 연구시설이 좋기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스테르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조국을 버리고 차마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잿더미 속일지라도 나는 이곳에 남아 조국을 위해 일하리라. 파스테르는 다 망가져버린 연구실에 앉아 굳게 다짐했습니다. 질병을 막아라. 1873년 어느덧 파스테르는 51살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파스테르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균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사랑하는 두 딸을 장티푸스로 잃은 뒤 언젠가는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파스테르를 비웃었습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이 무슨 전염병을 연구한다고 그러지? 사람이 포도주나 누에좀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파스테르는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스테르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이름난 의사 리스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파스테르 선생님, 멀리서나마 선생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미생물에 관한 선생님의 글을 읽고 수술할 때 공기 중에 병균이 환자에게 옮지 않도록 수술도구와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그러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술을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곤 했는데 소독을 한 뒤부터는 목숨을 잃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무렵에는 병 때문에 죽는 사람 못지않게 수술한 자리에 병균이 옮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리서는 바로 그 병균이 공기 속에 있다는 것을 밝힌 파스텔의 글을 읽고 수술 도구를 약품으로 소독해서 썼던 것입니다. 리서의 편지를 읽고 파스텔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리서의 편지로 자신감을 되찾은 파스텔은 전염병 연구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파스텔의 첫 연구 과제는 탄저병이었습니다. 탄저병은 소나 양 같은 가축에 전염되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린 가축들은 코와 입으로 피를 쏟으며 죽어갔습니다. 파스텔은 3년 동안 탄저병을 연구하여 탄저병의 원인과 전염 경로 등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프랑스 곳곳에 닭 콜레라가 번져 많은 닭들이 죽어갔습니다. 파스텔은 탄저병 연구를 미루고 닭 콜레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스텔은 우선 건강한 닭에게 콜레라균을 주사하고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수 한 사람이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닭에게 오래되어 힘이 약해진 콜레라균을 주사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그만 실수로 오래된 콜레라균을 주사했습니다. 이걸 어쩌죠? 콜레라 주사가 뭐야? 콜레라라고 그 병, 코로나처럼 그런 병이야. 그런 바이러스를 닭에게 조금 주입하는 거야. 균을. 좀 닭에가 좀 넣는 거야? 주사기로 딱 넣었어. 다시 주사하게나. 그런데 어느 닭에게 주사했나? 저 벼슬 익은 수탉입니다. 파스텔은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 수탉을 자세히 관찰해보게. 오래된 콜레라균이 들어가면 어떻게 누구야? 되는지 살펴보게. 파스텔은. 파스텔은? 파스텔. 얘가 조수. 도와주는 사람. 실험 도와주는 사람. 파스텔은 그 수탉을 며칠 동안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탉은 기운이 조금 빠지는가 싶더니 며칠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돌아다녔습니다. 파스텔은 조수에게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 닭에게 이번에는 새 콜레라균을 주사해보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닭들은 새 콜레라균을 주사하면 대부분 몇 시간 안에 죽고 마는데 오래된 콜레라균을 주사했던 닭은 며칠이 지나도 끄떡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수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면역이 생긴 거야. 몸속에 약한 병균이 들어오면 몸은 그 병균을 이겨내면서 더 강한 병균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야. 실험을 계속해보세요.
어쩌면 전염병 예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파세르는 흥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파세르는 다른 닭들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네. 전염병 예방법을 발견했어. 파세르는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닭들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파세르는 탄저병 예방법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881년 5월 파세르는 많은 학자들 앞에서 탄저병 예방법을 실험해 보였습니다. 50마리의 양 가운데 절반은 미리 약한 탄저병균을 주사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이 50마리의 양에게 모두 강한 탄저병균을 주사했습니다. 미리 약한 탄저병균을 주사한 양에게 강한 탄저병균을 주사해도 죽지 않는다면 파세르의 예방법이 옳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6월 2일 마침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리 약한 탄저병균을 주사한 양들은 건강하게 뛰어다녔지만 그렇지 않은 양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드디어 파세르의 예방법이 옳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아, 이제 가축들이 탄저병에 걸려 죽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구나. 파세르의 두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처럼 약하게 만든 병균을 백신이라고 합니다. 동물에게 이 백신을 주사하면 그 동물의 몸에는 스스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맞는 예방주사도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광견병을 정복하다. 닭콜레라와 탄저병 연구에 성공한 파스테르는 곧 광견병 연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본 광견병 환자의 비참한 모습을 잊지 않았던 파스테르는 이게 개야? 개랑 싸우는 모습. 오래전부터 광견병을 연구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견병 연구는 이제까지 해온 어떤 연구들보다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광견병을 일으키는 병균은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병균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미친 개의 침에 들어있었습니다. 파세르는 광견병 바이러스를 얻기 위해 온갖 궁리를 다했습니다. 그래, 유리관을 이용해서 미친 개 이빨 사이에 고인 침을 빨아내자. 이렇게 생각한 파스테르는 조수들에게 미친 개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자, 개를 꼼짝 못하도록 붙들고 있게. 내가 이 유리관으로 침을 빨아내겠네. 그래서 조수들이 깜짝 놀라 파스테르를 말렸습니다. 왜 말린 거야?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러시다가 잘못하면 광견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스테르는 연구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주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쎄,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광견병 바이러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네. 무서워. 파셀은 이렇게 말하고는 거리낌 없이 미친 개의 침을 빨아냈습니다. 파세르는 먼저 토끼에게 광견병 바이러스를 주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광견병 바이러스는 동물의 뇌나 등골 속에서 살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광견병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 수 있을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파세르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백신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안 죽었어. 이 바이러스는 물기가 없으면 약해지는군. 파세르는 광견병에 걸린 토끼의 등골을 뽑아서 말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독성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백신을 주사한 토끼는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주사해도 광견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성공이다. 근데 이 광견병 걸리는 거야. 그거 안 걸렸어. 파세르는 마침내 광견병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파세르는 이번에는 개에게 백신 주사를 놓아보았습니다. 역시 성공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사람이나 개들이 광견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파세르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 뒤 파스테르는 백신을 이용하여
광견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람에게 써도 될지는 아직 자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제프라는 소년이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파세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얘가 그만 미친 개에게 물렸어요. 선생님께서 광견병 치료약을 만드셨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조제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파스텔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파스텔은 의사도 아니었고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망설였던 파스텔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조제프에게 광견병 백신을 주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주사하도록 하지요.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강한 것으로 14일 동안 주사해야 합니다. 파스텔은 조제프의 어머니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나서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주사를 놓는 파스텔의 손이 가질게 떨렸습니다. 그 뒤 14일 동안 파스텔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느님, 어린 소년의 생명을 제발 구해주십시오. 15일째 되던 날 아침 파스텔은 떨리는 마음으로 조제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조제프가 힘찬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광견병 치료법이 성공을 거두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광견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1885년 6월 파세르의 나이 6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파세르가 광견병 예방법과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은 곧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뒤 파세르의 연구실에는 광견병 환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해마다 몇천 명씩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연구실이 너무 비좁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자 프랑스 국민들은 너도 나도 파스테르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파스테르를 돕자! 파스테르를 위해 큰 연구소를 지어주자! 곧 파스테르 연구소를 짓기 위한 모금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곧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문에는 날마다 기부금을 보낸 단체나 사람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파세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문에 실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세르는 신문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신문에는 아주 작은 활자로 조제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세르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던 조제프 소년이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기부금을 보낸 것입니다. 1888년 마침내 파세르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파세르의 나이 6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뒤 파세르 연구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수많은 광견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전염병에 대한 연구도 계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홍역 등 무서운 전염병 백신들을 잇따라 만들어냈습니다. 지훈이 힘세요, 뭐. 힘 진짜 세. 1892년 어느덧 파스테르는 70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해 프랑스 정부에서는 파스테르의 생일을 맞아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어주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 정치가, 예술가들이 행사장인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파스테르가 프랑스 대통령 카르노의 부축을 받으며 강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우렁찬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파스테르 만세! 파스테르 만세! 시기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저마다 파스테르의 업적과 과학자 정신을 칭송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의사를 대표해서 나온 리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스테르 선생님께서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날 파스테르는 프랑스 의학계에서 주는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 메달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온 세상 사람들의 이름으로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895년 근데 얘는 9월 살아가면서 왜 28일 생일이 딱 한 번밖에 없어? 번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때 이제 기념해 준 거지. 응. 이때 파스텔의 나이 73살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스 국민들은 인류의 은인이 세상을 떠났다며 몹시 슬퍼했습니다. 파스텔은 평생 동안 미생물을 연구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지, 지원이. 그리하여 미생물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사실과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파셀의 피땀 어린 연구와 실험으로 사람들은 이제 무서운 질병에서 뭐하냐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직 한 곳을 깊이 파고드십시오. 그러면 이거 진리 추구할 때도 그러면 반드시 진리의 물줄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연한 행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운은 반드시 노력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파스테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또한 파스테르가 평생 동안 실천한 것이기도 합니다. 끝. 파스테르 삼촌 마지막에 남긴 말 감동적이지? 아니 방금 있잖아. 젊은이들이야 갈팡질팡하지 말고 달아.